사막은 기억한다. 먼지와 침묵의 바다 아래 오래된 문명의 뼈대가 누워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는 흐르지만 그 아래 무언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단단하게 영원히 잊히기를 거부하며 19세기 말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발굴 현장에서 손이 떨리는 한 고고학자가 흙을 털어냈다. 햇빛은 따가웠고 공기는 건조했으며 그의 손끝에서는 5천 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표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가 기대했던 건 원시적인 극힌 자국이었다. 막연한 상형 문자, 동굴 벽화처럼 어설픈 문명의 유아기, 인류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 시도했던 그 서툰 시작의 흔적. 그런데 드러난 것은 완성된 세계였다. 수학이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덧셈과 뺄셈이 아니라 60진법이라는 정교한 체계.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60초, 60분으로 나누고 원을 360도로 나누는 그 기원이 거기 있었다. 법전이 있었다. 재산권, 결혼, 상속, 형벌에 대한 조문들, 수백 개의 조항이 질서 정연하게 나열된 이미 완성된 법체계. 도시 설계도가 있었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리, 중앙광장, 관계수로의 각도와 경사, 하수도 시스템의 배치. 이건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다. 이건 설계였다. 천문 관측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수백 년을 관측해야만 알 수 있는 금성의 주기까지. 584일마다 반복되는 금성의 순환. 지구에서 본 목성과 토성의 회합 주기, 황도, 12궁의 정확한 각도. 이런 걸 기록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늘을 봐야 하는가? 한 세대로는 부족하다. 몇 세대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호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늘을 관측해야 한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이 등장했을 때 이 모든 게 이미 있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문명은 더듬거리며 시작하는 게 아니었나? 바퀴를 발명하고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보하는 게 아니었나? 석기에서 청동기로, 채집에서 농경으로, 부족에서 도시로. 그게 우리가 배운 역사의 서사다. 선형적 진보, 느린 축적. 그런데 수메르는 그냥 등장했다. 기원전 3500년경. 갑자기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이 켜진 것처럼. 도시들은 격자 구조로 정렬되어 있었다. 우르, 우루크, 에리두, 라가시. 거리는 특정 별자리를 향해 뻗어 있었다. 신전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해 세워졌다. 춘분과 추분의 태양이 뜨는 위치, 별들이 뜨고 지는 각도, 모든 게 의도된 것이었다. 이건 시행착오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계획이다. 이건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점토판을 만졌던 사람의 손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 5천 년 전 누군가 이 판을 구웠을 때 그의 손은 따뜻했을 것이다. 그는 살아 숨쉬었고 생각했고 무언가를 기록해야 한다고 믿었다. 아마 그는 서기였을 것이다. 신전의 창고직이었거나 행정관이었거나 혹은 사제였을 것이다. 그는 갈대펜을 들고 젖은 점토 위에 쐐기 모양의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걸 말렸다. 혹은 불에 구웠다. 그래야 오래 남으니까. 그런데 그가 쓴 언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수메르어는 언어학적 고하다. 인도 유럽어족도 아니고 세머족도 아니고 중국어계도 아니다. 그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선행 언어가 없다. 진화 과정이 없다. 원시 수메르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완성된 상태로 존재한다. 문법, 어휘, 문자 체계. 모든 게 처음부터 정교하다. 마치 누군가 그걸 가져온 것처럼. 혹은 더 오래된 곳에서 옮겨온 것처럼. 발굴자들은 깊이 팔수록 더 혼란스러워졌다. 고고학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더 깊은 층이 더 오래되었고 더 오래된 층일수록 더 원시적이다. 그게 당연한 순서다. 더 깊은 층이 더 원시적일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더 정교했다. 더 오래된 유물일수록 더 세밀했다. 초기 점토판일수록 글씨가 더 또렷했다. 초기 건축물일수록 돌의 맞춤이 더 정확했다. 이건 진보의 서사가 아니다.
이건 쇠퇴의 기록이다. 혹은 복원의 기록이다. 수메르인들은 무언가를 발명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복원자였던 건 아닐까? 더 오래된, 더 완성된, 그러나 사라진 무언가의 후예들. 그들의 기록은 명확하게 말한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신화라고 생각한다. 상징이라고 은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건 신화 문체가 아니다. 이건 기록체다. 연대기다. 그들은 이걸 역사로 다뤘다. 실제로 일어난 일로 다뤘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 가지 사건을 기준으로 나뉜다. 홍수 이전, 그리고 홍수 이후. 1920년대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는 우루 지역을 파다가 이상한 층을 발견했다. 깨끗한 점토층이었다. 생활 흔적이 전혀 없는 무균의 물이 쌓아 올린 퇴적층. 약 3미터 두께. 깨진 토기도 없었다. 탄나무도 없었다. 뼈도 없었다. 그냥 물이 흐르며 남긴 흙. 아주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쌓인 흙. 그 아래에는 불탄 도시의 잔해가 있었다. 무너진 벽, 그을린 기둥, 깨진 점토판. 그 위에는 전혀 다른 문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다른 스타일의 토기, 다른 구조의 집. 그러나 같은 문자, 같은 신들의 이름. 울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홍수가 아니다. 이건 세계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흔적이다. 그리고 점토파는 속삭인다. 조용히, 먼지 냄새와 함께. 이것은 시작이 아니다. 이것은 복원이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두 번째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첫 번째 세계는 물 아래 잠들어 있고 우리는 그 기억의 파편 위에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막의 바람이 분다. 모래는 다시 덮는다. 그러나 점토파는 썩지 않는다. 종이보다, 하드디스크보다, 클라우드보다 오래 남는다. 5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읽을 수 있다. 수메르인들은 알았던 걸까? 기억은 가장 단단한 곳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다음 홍수가 와도, 다음 재난이 와도, 다음 세계가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잠들 때 이 질문도 함께 가라앉는다. 인류가 잊어버린 시간은 얼마나 긴가?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홍수가 덮기 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수메르가 남긴 것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이 만든 도시를, 그들이 사용한 숫자를, 그들이 관측한 하늘을. 왜냐하면 거기에 그들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으니까. 최초의 도시들은 계획되어 있었다. 우루크를 보라. 기원전 4천년경에 세워진 이 도시는 이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9km 길이의 성벽. 수천 명이 동원되어야 쌓을 수 있는 규모. 그런데 성벽만 있는 게 아니었다. 도시 내부는 격자로 나뉘어 있었다. 남북과 동서로 뻗은 대로 정확히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리들. 이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 처음부터 전체를 그려놓고 만든 거다. 신전들을 보면 더 놀랍다. 에리두의 엔키 신전, 우르의 난나 신전, 니프루의 엘릴 신전. 이 신전들은 각각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우연이 아니다. 천문학적 정렬이다. 춘분날 해가 뜨는 정확한 지점, 특정 별자리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각도, 신전의 문, 제단, 내부 통로, 모든 게 하늘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설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수십 년 동안의 천문 관측 데이터, 수학적 계산 능력, 측량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야 한다는 이유. 왜 신전이 별을 향해야 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관계 시스템을 보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망. 경사도는 정확히 계산되어 있다. 너무 급하면 수로가 깎이고 너무 완만하면 물이 고인다. 그들은 그 균형을 알고 있었다. 각 도시마다, 각 농경지마다 물이 흘러가야 할 정확한 각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각도는 60진법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60진법. 오늘날 우리는 왜 1분이 60초인지, 왜 1시간이 60분인지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냥
그런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왜 60인가? 왜 10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60인가? 수메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을 360도로 나눴다. 1년을 360일로 계산했다. 원을 360도로 나눴다. 왜? 60이라는 숫자는 놀라울 정도로 유용하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약수가 12개나 된다. 나누기 쉽다. 분배하기 쉽다. 계산하기 쉽다. 그런데 이런 체계를 발명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행착오가 필요할까? 10진법을 시도해보고 12진법을 시도해보고 결국 60진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런데 수메르는 처음부터 60진법을 썼다. 초기 점토판부터 60진법이다.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세어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학은 더 정교했다. 곱셈표가 있었다. 분수 계산이 있었다. 제곱근 근사값이 있었다. 기원전 1800년경에 점토판 하나 플림프턴 322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수 목록이 적혀 있다. 피타고라스보다 1, 200년 앞선 기록이다. 그들은 직각 삼각형의 변 길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 A, 아ኳ다 플러스 B, 아ኳ다, 치 아ኳ다. 이런 걸 왜 알아야 했을까? 토지 측량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천문 관측을 위해서 실용적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천문학은 가장 놀라운 부분이다. 금성의 주기를 보자.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584일마다 같은 위치로 돌아온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584일 동안 관측해야 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번의 관측으로는 주기를 확신할 수 없다.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해야 한다. 최소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그런데 수메르 점토판에는 금성의 움직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언제 떠서, 언제 지고, 얼마나 밝고,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목성과 토성의 회합 주기도 기록되어 있다. 약 20년마다 두 행성이 하늘에서 가까워진다. 이걸 기록하려면 한 세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할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보고, 손자가 보고, 그 손자의 손자가 봐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호로, 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점토판에 남아 있다. 세차 운동까지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지구 자전축이 약 26, 0년 주기로 흔들리는 현상. 이 때문에 춘분점이 조금씩 이동한다. 하나씩 바뀐다. 황소자리 시대에서 양자리 시대로, 양자리 시대에서 물고기자리 시대로. 이걸 알아채려면 수천 년의 기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수메르 신화 속 숫자들, 특히 SAR이라는 단위, 3, 600년이 이 세차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가능한가? 한 문명이 수천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가? 보통은 불가능하다. 왕조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신이 바뀐다. 그런데 수메르는 마치 그들이 그 모든 관측 데이터를 처음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점토판에 기록된 행정 시스템을 보라. 곡물 배급 기록, 노동자 출석부, 세금 징수 목록, 신전 재고 관리. 모든 게 체계적이다. 숫자가 정확하다. 양식이 일관되다. 이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건 이미 확립된 시스템을 따르는 거다. 마치 회사가 매뉴얼을 따르듯이. 법률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우르난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앞선 기록. 거기에는 이미 모든 게 있다. 살인, 절도, 상해, 재산 분쟁, 이혼, 상속. 각 경우에 대한 벌칙, 보상금의 액수, 증인의 역할, 판사의 권한. 이런 법 체계가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나? 법은 경험에서 나온다. 수많은 사건과 판례의 축적. 그런데 수메르의 법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 모든 걸 설명하려 애쓴다. 급속한 발전, 문명의 도약, 신석기 혁명의 결과. 그러나 단어만 바뀔 뿐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문명이 도약하는가? 어떻게 수천 년이 걸릴 발전이 한두 세기 안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 수메르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발명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자신들이 사는 땅을 문명화된 땅이라고 불렀다. 마치 다른 곳은 아직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듯이. 그리고 그들의 기록은 반복적으로 말한다. 예전처럼, 옛 방식대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창조의 언어가 아니다. 이건 복원의 언어다. 계승의 언어다. 그들은 무언가를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만들고 있었다. 잊혀진 것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뀐다. 그들은 무엇을 복원하고 있었는가? 그 예전은 언제였는가? 그 조상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게 사라지게 만든 건 무엇이었는가? 답은 그들이 남긴 가장 이상한 문서 속에 있다. 수메르 왕명록, 여러 도시에서 발견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점토판들. 니프르에서, 라르사에서, 이신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필사되었지만 내용은 하나다. 마치 모두가 같은 원본을 보고 베낀 것처럼. 첫 문장은 선언처럼 시작된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과거형이 아니다. 완료형이다. 이미 일어난 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들에게 이건 신화가 아니었다. 이건 연대기의 시작점이었다.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순간부터. 그리고 목록이 이어진다. 홍수 이전의 왕들. 8명. 5개 도시에 걸쳐 통치했다고 기록된 8명의 이름. 에리두의 알룰림, 바드티비라의 엠멘누안나, 라라크의 엔시파지안나, 시파르의 엠멘두르안나, 그리고 마지막 수루파크의 우바르투투. 그런데 그들의 재위 기간이 말이 안 된다. 알룰림 28, 800년, 알랄가르 36, 0년, 엠멘누안나 43, 200년. 이건 오타가 아니다. 여러 판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숫자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28, 800, 36, 0, 43, 200. 이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패턴이 있다. 모두 3, 600의 배수다. 8배, 10배, 12배, 3, 600이라는 숫자. 수메르어로 SAR이라고 불리는 단위. 하나의 완전한 주기, 하나의 큰 순환, 천문학적 의미가 있는 숫자다. 60 곱하기 60. 60진법 체계에서 가장 큰 기본 단위. 일부 학자들은 이게 실제 연도가 아니라 천문학적 주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세차 운동의 일부분. 황도대의 이동. 하늘의 큰 시계. 왕들이 수만 년을 산 게 아니라 각 왕이 하나의 시대를 상징한다는 것. 천문학적 시대. 별자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기간. 황소자리 시대, 양자리 시대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질문은 남는다.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가? 왜 왕의 이름으로? 왜 재위 기간으로? 보통의 신화라면 그냥 태초에, 먼 옛날에라고 쓰면 된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적었다. 정확한 연도를. 더하면 총합이 나오는 숫자를. 이건 신화의 문체가 아니다. 이건 회계장부의 문체다. 역사 연대기의 문체다. 그리고 그 기나긴 목록 끝에 한 문장이 나온다. 짧고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때 홍수가 땅을 휩쓸었다. 마침표. 끝.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홍수 이후에 왕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재위 기간은 현실적이다. 30년, 25년, 18년. 인간이 통치할 수 있는 기간. 늙고 죽고 다음 왕에게 물려주는 시간. 홍수를 경계로 왕들은 갑자기 인간이 된다. 수만 년을 살던 존재들이 갑자기 수십 년만 산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왕명록은 이 전환점을 아주 명확히 표시한다. 홍수 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두 번째, 한 번 끊어졌다가 복원되었다는 뜻. 첫 번째 왕권은 홍수와 함께 사라졌다. 두 번째 왕권은 그 이후에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인간의 시간을 산다. 키시의 첫 번째 왕조, 23명의 왕, 총 24, 510년. 아니, 잠깐, 여전히 이상하다. 평균 1000년이 넘는다. 여전히 너무 길다. 그런데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숫자는 줄어든다. 1000년에서 100년으로, 100년에서 수십 년으로, 마치 무언가 희석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시간이 원래의 속도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는다. 과장이다. 신화적 부풀림이다. 왕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다. 혹은 달력 체계가 달랐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나 한 계절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수메르인들은 천문학에 능했다. 그들은 1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달의 주기를 알았고, 태양의 주기를 알았고, 계절의 반복을 알았다. 그런 그들이 달력을 혼동했을 리 없다. 그런 그들이 연과 월을 착각했을 리 없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 그들이 무언가를 기록하려 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어쩌면 홍수 이전의 왕들은 실제 개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시대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문명의 단계, 하늘을 관측한 주기, 별자리가 떠서지기까지의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28, 800년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길이가 된다. 그리고 8명의 왕은 8개의 시대, 홍수 이전 세계를 구성한 8개의 큰 순환. 그런데 왜 수메르인들은 그걸 왕의 이름으로 불렀을까? 아마도 그게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통치로 측정되는 것, 누가 다스렸는가로 역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다른 무언가가 다스렸다. 인간보다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 인간보다 큰 무언가. 왕명록의 또 다른 특징. 이 문서는 여러 도시에서 발견되었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어떤 판본에는 왕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어떤 판본에는 숫자가 약간 다르다. 하지만 구조는 같다. 순서는 같다. 홍수를 경계로 나누는 방식은 같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건 각 도시가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것. 이건 공유된 기억이라는 것. 모두가 참조하는 하나의 역사.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는 홍수로 나뉜다. 이전과 이후, 전과 후. 그 경계는 명확하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모든 수메르 도시가 동의한다. 홍수가 있었다. 그것이 모든 걸 바꿨다. 그 이전의 세계는 달랐다. 그 이후의 세계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왕명록을 읽을 때 당신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이건 신화를 읽는 느낌이 아니다. 이건 어떤 보고서를 읽는 느낌이다. 아주 오래된, 아주 중요한, 그러나 불완전한 보고서. 마치 누군가 기억나는 것만 적어 놓은 것 같은. 기억의 일부는 사라졌지만 구조는 남아있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홍수는 중심에 있다. 모든 것의 축. 그 이전은 다른 세계였고 그 이유는 이 세계다. 우리가 사는 세계. 인간의 시간이 흐르는 세계. 왕들이 죽는 세계. 홍수 이전에는 뭔가 달랐다. 시간이 다르게 흘렀거나 존재가 다르게 살았거나 세계가 다른 규칙으로 작동했거나 수메르인들은 그 차이를 숫자로 표현했다. 28, 800년과 30년의 차이. 그게 그들이 전달하려 한 메시지다. 이전은 달랐다.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어 갈 때 그 숫자들이 메아리 친다. 28, 800, 36, 0, 43, 200, 3, 600, SAR. 하나의 완전한 주기, 하나의 큰 원. 하늘이 한 바퀴 도는 시간, 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홍수 이전의 왕들은 그 시간을 살았다. 혹은 그 시간 그 자체였다. 그리고 홍수가 그 순환을 끊었다. 물이 모든 걸 씻어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시 시작해야 했다. 더 짧은 시간을 살면서 더 작은 규모로 기억하는 것만으로 왕명록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홍수 이후의 왕조들, 키시, 우루크, 우루, 아완, 한마지. 역사는 계속된다. 왕들은 통치하고 죽고 다음 왕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정상적인 역사, 인간의 역사. 그러나 첫 페이지는 다르다. 첫 페이지는 다른 세계의 기록이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그걸 잊지 않았다. 그걸 반복해서 필사했다. 세대가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그 기록은 남겼다. 기억하라. 이전에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하늘에서 왕권이 내려왔던 세계가. 그리고 홍수가 그걸 끝냈다. 그렇다면 홍수는 정말 있었는가? 점토판의 기록을 넘어서 땅 자체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1920년대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는 우르의 왕실 묘지를 발굴하고 있었다. 화려한 부장품들, 금으로 된 투구, 청금석으로 장식된 수금, 그리고 함께 묻힌 시종들의 유골.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더 오래된 층을 찾기 위해, 더 초기의 문명 흔적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생활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층, 깨끗한 점토, 물이 쌓아 올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퇴적층. 두께는 약 3미터. 울리의 인부들은 계속 팠다.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점토는 끝나지 않았다. 톡이 파편도 없었다. 뼈도 없었다. 재도 없었다. 그냥 물이 천천히 오랫동안 쌓아 올린 깨끗한 흙. 울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파내려갔다. 그리고 그 점토층 아래에서 다시 문명이 나타났다. 그을린 벽돌, 무너진 건물, 불에 탄 나무 기둥, 그리고 깨진 점토판들. 누군가 여기서 살았다.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걸 덮었다. 완전히, 철저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울리는 흥분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우리는 홍수층을 찾았다. 노아의 홍수를. 물론 그는 과장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발굴로 성경의 홍수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어떤 거대한 침수 사건, 오랫동안 지속된 물, 모든 생활 흔적을 지워버린 재난. 그런데 이건 우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루파크, 왕명록에서 홍수 이전 마지막 왕이 통치했다는 도시. 거기서도 발견되었다. 같은 패턴, 생활층, 그 위에 깨끗한 퇴적층,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생활층. 마치 도시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키시, 홍수 이후 첫 번째 왕조가 세워진 도시. 거기서도 같은 층이 나타났다. 물이 남긴 경계선, 그 아래와 위가 완전히 다른 세계. 라가시, 우루크, 에리두. 발굴이 진행될수록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깊은 곳에 있는 파괴의 흔적, 물이 쌓아 올린 침묵의 층,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 모든 도시가 같은 시기에 침수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퇴적층의 연대는 약간씩 다르다. 어떤 곳은 기원전 3500년경, 어떤 곳은 기원전 3000년경, 어떤 곳은 기원전 2900년경. 정확히 동시는 아니다. 그러나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수백 년의 범위 안에. 그리고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인다. 갑작스런 파괴, 오랜 침수, 느린 복구. 지질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 가설이 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대규모 범람. 폭우가 몇 주 동안 계속되었고 강이 범람하고 저지대 전체가 물에 잠겼다. 혹은 페르시아만의 해수면 상승.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빙하가 녹았고 해수면이 급격히 올라갔고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었다. 두 가설 모두 가능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동시에 기후 변화로 폭우가 잦아지고 강이 범람하고 완벽한 재난의 조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다.
중요한 건 기억이다. 이 사건이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는 것. 그들은 이 사건을 기록했다. 세대를 거쳐 전승했다. 점토판에 새겼다. 그때 홍수가 땅을 휩쓸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기억이 수메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카드에도 있다. 바빌론에도 있다. 아시리아에도 있다. 히브리에도 있다. 그리스에도 있다. 인도에도 있다. 중국에도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설에도 있다. 홍수 신화는 전 세계적이다.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이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세부 사항은 다르다. 신의 이름이 다르고 영웅의 이름이 다르고 배의 모양이 다르다. 그러나 핵심은 같다. 물이 세상을 덮었다.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소수만 살아남았다.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이야기가 전파되었다는 것.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무역로를 따라 정복을 통해 이주와 함께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가 바빌론으로 갔고 바빌론에서 히브리로 갔고 그렇게 퍼져나갔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전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 마지막 빙하기의 끝, 기원전 10, 0년에서 8, 0년 사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120m나 상승했다. 해안가 정착지들이 물에 잠겼다. 강 유역 저지대가 범람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그 기억이 각 문화의 전설 속에 남았다. 어쩌면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실제 사건이 있었고 그 기억이 이야기로 전승되었고 그 이야기가 다른 문화로 퍼져나가면서 변형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남았다. 물, 파괴, 생존, 재건. 수메르의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이걸 단순한 신화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뤘다. 왕명록에 넣었다. 연대기에 포함시켰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시대를 나눴다. 이건 신화적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 시간이다. 측정 가능한, 기록 가능한, 그 전과 후가 구분되는 시간. 울리가 발견한 그 퇴적층, 3미터 두께의 침묵, 그 아래는 한 세계, 그 위는 다른 세계. 그 경계선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만질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이건 지층이다. 땅이 기억하는 재난. 그리고 그 재난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기록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말했다. 이것을 잊지 마라. 한때 물이 모든 것을 덮었다.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의 세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당신이 잠들 때 그 물의 이미지가 스며든다. 끝없이 넓어지는 수평선, 잠긴 도시, 떠다니는 잔해, 그리고 침묵, 파도 소리조차 사라진 모든 것이 물 아래 가라앉은 그 깊은 고요.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은 이미 신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은 남았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수메르인들이 조수드라라고 부른 사람, 아카드인들이 우트나피시팀이라고 부른 사람, 히브리인들이 노아라고 부른 사람,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옛세계의 마지막 증인이자 새세계의 첫 조상. 홍수가 오기 전 신들은 회의를 열었다. 엘릴이 말했다. 인간이 너무 많아졌다. 그들의 소음이 내 잠을 방해한다. 그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다른 신들은 동의했다. 아누도, 닌후르사그도. 그러나 한 신만은 침묵했다. 엔키, 물과 지혜의 신. 엔키는 인간을 창조하는 데 참여했던 신이다. 점토와 신성한 피를 섞어 첫 인간을 빚었던 신. 그는 인간을 사랑했다. 아니, 최소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신들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수루파크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조수드라, 경건한 사람, 신들을 섬기는 사람. 왕이었는지 사제였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지는 기록마다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엔키가 그를 선택했다는 것. 엔키는 조수드라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직접 말하지 않았다. 신들의 맹세를 어길 수 없었으니까. 대신 그는 갈대벽에 속삭였다. 벽이여 벽이여 들어라. 수루파크의 사람이여 귀 기울여라.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재물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의 씨앗을 배에 실어라. 조수드라는 듣고 있었다. 벽 너머로 신의 목소리를. 그는 물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어떤 크기로, 어떤 형태로? 엔키는 대답했다. 정확한 치수를, 구조를, 설계를. 배는 정육면체여야 했다. 각 변이 같은 길이 120 큐빗, 약 60미터, 7층으로 나누어라. 각 층은 9개의 구획으로 총 63개의 방. 외벽은 역청으로 방수하라. 안과 밖을 모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단 하나의 문, 위에 하나의 창문. 그것으로 빛과 공기가 들어올 것이다. 조수드라는 시작했다. 이웃들이 물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는 대답했다. 배를 만듭니다. 왜요? 여기는 사막인데요. 신이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웃었다.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를 베고 잘라내고 조립했다. 역청을 녹여 틈새를 메웠다. 아마도 몇 달이 걸렸을 것이다. 아니, 몇 년이었을지도 모른다. 거대한 구조물, 물 위에 떠야 하는 상자. 점토판에는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떤 나무를 썼는지, 얼마나 많은 역청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왔는지, 그리고 실을 때가 왔다. 동물들, 수컷과 암컷, 각 종류에서 한 쌍씩. 그러나 점토판의 표현은 조금 다르다. 모든 생명의 씨앗, 모든 기능의 보유자, 모든 기술의 담지자. 단순히 동물만이 아니었다. 장인들도 탔다. 대장장이, 목수, 직공, 농부, 배를 만들 줄 아는 사람,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곡식을 기를 줄 아는 사람. 이건 단순한 방주가 아니었다. 이건 문명의 보존이었다. 지식의 방주, 기억의 방주. 홍수 이후에도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시간 캡슐. 엔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해가 질 때 문을 닫아라. 그리고 역청으로 봉인하라. 안에서 조수드라는 그렇게 했다. 가족과 함께,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씨앗과 함께, 도구와 함께, 그리고 기억과 함께. 그날 밤 하늘이 열렸다. 점토파는 이렇게 묘사한다. 남쪽에서 폭풍이 왔다. 아다드가 천둥을 울렸다. 네르갈이 댐을 부쉈다. 에라갈이 돛대를 뽑았다. 아누나키가 횃불을 들었고 그들의 빛으로 땅이 불탔다. 시적 표현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실제 현상이 있다. 폭풍, 천둥, 번개, 엄청난 비. 물은 7일 동안 왔다. 점토판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다. 어떤 판에는 7일, 어떤 판에는 6일, 어떤 판에는 40일. 그러나 핵심은 같다. 멈추지 않는 비, 끝없이 차오르는 물. 산이 잠기고 신전이 잠기고 도시가 잠기고 모든 것이 물 아래로. 배 안에서 조수들하는 무엇을 했을까? 들었을 것이다. 밖의 소리를, 비가 두드리는 소리, 물이 차오르는 소리, 배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어느 순간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 배가 떠오르는 감각. 더 이상 땅에 닿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다. 거대한 상자가 파도 위에서 요동친다. 안은 어두웠을 것이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 동물들의 소리, 불안한 울음, 사람들의 기도,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끝없는 흔들림,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멈추지 않는 움직임, 배멀미, 공포, 불확실성. 얼마나 떠다녔는가? 점토파는 구체적이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었다. 5개월. 배는 표류했다.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 그러다 배가 무언가에 걸렸다. 산, 물 위로 솟아오른 봉우리, 니시르 산, 혹은 아라라트 산. 기록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땅이 다시 나타났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조수드라는 기다렸다. 며칠을, 몇 주를,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새를 날렸다. 비둘기. 새는 날아갔다가 돌아왔다. 쉴 곳을 찾지 못했으니까. 물은 여전히 모든 곳을 덮고 있었으니까. 다시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렸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혹은 어떤 기록에서는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다. 올리브 나무가지. 초록색. 생명. 땅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 세 번째로 까마귀를 날렸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땅을 찾았다. 먹을 것을 찾았다. 물은 충분히 빠졌다. 조수드라는 문을 열었다. 역청봉인을 뜯어냈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신선한 공기, 그리고 냄새, 흙냄새, 젖은 땅의 냄새. 그는 나왔다. 처음으로 땅을 밟았다. 부드러운 진흙, 그의 발자국이 찍혔다. 첫 번째 발자국, 새로운 세계에.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황폐한 풍경, 진흙으로 덮인 땅, 부러진 나무들, 떠밀려온 잔해들, 집의 흔적, 벽의 일부, 깨진 토기, 뼈, 그리고 침묵. 새소리도 없었다. 사람 소리도 없었다. 그냥 바람 소리만. 그리고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 조수드라는 제단을 쌓았다. 돌을 모아서 재물을 바쳤다. 불을 피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신들이 냄새를 맡았다. 엘릴이 왔다. 화가 나 있었다. 어떻게 누군가 살아남았는가? 모두 죽어야 했는데. 엔키가 대답했다. 당신은 생각 없이 홍수를 보냈다. 죄 있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죄 없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묻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는가? 인간을 완전히 멸하는 대신 호랑이를 보내거나 늑대를 보내거나 기근을 보내거나 역병을 보낼 수도 있었다. 신들은 논쟁했다. 그러나 결국 엘릴은 마음을 바꿨다. 배에 탄 사람들을 보았다. 살아남은 동물들을 보았다. 그리고 인정했다. 이것이 더 나은 결과라고. 완전한 멸망보다는 새로운 시작이 낫다고. 엘릴은 조수드라와 그의 아내를 축복했다. 지금까지 너는 인간이었다. 이제부터 너는 신들처럼 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딜문에서, 해가 뜨는 곳에서. 불멸.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혹은 가장 큰 저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조수드라는 딜문으로 갔다. 전설의 땅.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어디였을까? 바레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페르시아만의 섬, 혹은 인더스 계곡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혹은 단순히 상징적 장소, 이승과 저승의 경계. 그러나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져갔는가 하는 것. 배에 실렸던 것들, 동물들, 씨앗들, 도구들, 장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들, 홍수 이전의 지식, 하늘을 관측하는 법, 시간을 재는 법, 도시를 세우는 법, 법을 만드는 법, 글을 쓰는 법. 이 모든 것이 물 위에 떠 있던 그 배 안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 그것들이 다시 땅에 뿌려졌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원했다. 조수드라가, 혹은 그의 자손이, 혹은 배에 탔던 장인들이 가르쳤다. 예전에는 이랬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발명이 아니라 기억이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그 배의 이미지가 스며든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거대한 상자. 안에는 생명이, 지식이, 미래가 들어있다. 밖에는 끝없는 물, 모든 것을 삼킨 물. 그러나 배는 떠 있다. 견딘다,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한 신이 벽에 속삭였으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미친 짓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기억은 너무 소중해서 잃어버릴 수 없었으니까. 홍수는 끝이 아니었다. 홍수는 전환점이었다. 한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그리고 그 두 세계를 연결한 것은 배 한 척이었다. 물 위에 떠 있던, 기억을 싣고 있던 배. 그렇다면 그 배에서 내린 존재들 중에 인간이 아닌 누군가도 있었을까? 수메르인들이 신이라고 부른 존재들, 아누나키.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떠올린다. 제카리아 시친의 책들 때문이다. 그는 아누나키가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 종족이며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고 노동력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이야기다. 책도 많이 팔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메르 학자들은 그의 번역과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친의 이론을 치워놓고 점토판 자체를 보면 어떨까? 거기서 묘사되는 아누나키는 어떤 존재인가? 우선 그들은 하늘에서 왔다. 아누나키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말해준다. 아누의 자손들 혹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 아누는 하늘의 신이다.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신. 그리고 그의 자녀들 혹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땅으로 내려왔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신화처럼 들린다. 그리스 신들도 올림푸스에서 내려왔다. 북유럽 신들도 아스가르드에서 왔다. 신들은 항상 높은 곳에서 온다. 하늘은 신성함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수메르의 아누나키는 조금 다르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각각의 아누나키는 특정한 도시를 담당했다. 엔키는 에리두의 신이었다. 엔릴은 니프루의 신이었다. 난나 신는 우루의 신이었다. 우투샤마시는 시파르의 신이었다. 이난나, 이슈타르는 우루크의 신이었다. 각 도시에는 그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의 사제들이 그 신을 섬겼다.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이건 행정체계다. 각 신이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다. 마치 지역 총독처럼, 마치 지방관처럼. 그들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와 연결된 존재다. 그리고 각각의 신은 특정한 기능을 담당했다. 엔키는 물과 지혜의 신. 그러나 그냥 지혜가 아니다. 그는 기술의 신이기도 했다. 관계, 농업, 의술, 마법, 주술, 실용적인 지식, 손으로 하는 일. 그는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친 신으로 묘사된다. 엘릴은 공기와 폭풍의 신. 그러나 그는 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었다. 왕권을 부여하는 신, 정치적 권력의 원천. 그의 신전 에쿠르는 모든 수메르 도시가 인정하는 종교적 중심지였다. 왕이 되려면 엘릴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는 신들의 왕이 아니었지만 그건 아누였다. 지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이었다. 닌 후르사그는 대지의 여신. 그러나 그녀는 또한 창조의 여신이었다. 인간을 만드는 데 참여한 신. 점토를 빚고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의학과 치유의 기술도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다. 삼파술, 약초학, 몸을 다루는 지식. 우투는 태양의 신. 그러나 그는 또한 정의의 신이었다. 재판을 관장하는 신, 진실을 밝히는 신. 왜?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추니까. 어둠 속에 숨은 것도 햇빛 아래서는 드러나니까. 법과 정의의 개념이 태양과 연결된 것이다. 이난나는 가장 복잡한 신이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금성의 여신. 아침에 뜨면 전쟁의 신, 저녁에 뜨면 사랑의 신. 그녀는 충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위험하다. 그녀의 신화는 가장 풍부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다. 저승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양치기 두무지와의 사랑과 배신. 도시들을 파괴하고 왕들을 세우고 운명을 바꾸는 여신. 이 신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들은 실수한다. 싸운다. 질투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죽기도 한다. 적어도 저승에 갇히기도 한다. 그들은 올림푸스 신들처럼 인간적이다. 아니, 어쩌면 더 인간적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날 수 있다. 번개를 부를 수 있다. 질병을 내리거나 치유할 수 있다. 도시를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오래 산다. 인간보다 훨씬 오래, 거의 영원히. 점토판에는 신들이 인간과 교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 사제에게 의식을 가르치는 장면, 도시를 방문하는 장면. 이건 멀리서 숭배받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다. 이건 실제로 와서 말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벌을 내리는 존재다. 창조 신화를 보자. 에누마, 엘리쉬, 아트라하시스. 여러 판본이 있지만 핵심은 비슷하다. 처음에 신들만 있었다. 그들은 일해야 했다. 땅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신전을 짓고, 하급신들, 이기기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그 노동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쳤다. 불평했다.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신들은 회의를 열었다. 노동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 엔키와 닌후르사그가 나섰다. 점토를 가져왔다. 그리고 신 하나를 희생시켰다. 그의 피를 점토에 섞었다. 그렇게 인간이 탄생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신들을 위해, 신들의 짐을 덜기 위해. 이건 아름다운 창조 신화가 아니다. 이건 실용적인 이야기다. 인간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신들이 쉴 수 있도록.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두운 이야기다. 인간은 도구다. 노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건 어쩌면 기억일 수도 있다. 더 발전된 문명이 덜 발전된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친 기억. 신이라고 불린 존재들이 농업을, 관계를, 건축을, 금속공학을 가르친 기억. 그 대가로 그들은 숭배를 받았고 식량을 받았고 노동력을 받았다. 이건 외계인 이론이 아니다. 이건 문화 전파 이론이다. 더 발전된 사회가 덜 발전된 사회와 접촉했을 때 종종 전자는 신으로 숭배된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일부 원주민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겼다. 총과 말과 갑옷이 초자연적으로 보였으니까 어쩌면 아누나키도 비슷한 존재였을까?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을 때 현지인들에게는 신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늘을 관측하는 법을 아는 자들, 금속을 다루는 법을 아는 자들, 도시를 설계하는 법을 아는 자들.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다. 그러나 점토판의 묘사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신들은 가르쳤다. 신들은 기술을 주었다. 신들은 문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들은 사라졌다. 하늘로 돌아갔다고도 하고 저승으로 갔다고도 하고 그냥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한다. 남은 것은 기억이다. 신들이 가르쳐준 것의 기억, 신들이 남긴 건물의 기억, 신들의 이름과 이야기의 기억. 그 기억은 신화가 되었다. 종교가 되었다. 그리고 5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기억을 읽고 있다.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문자를 통해 아누나키는 누구였는가? 진짜 신이었을까? 외계인이었을까? 아니면 잊혀진 문명의 생존자들이었을까? 점토판은 대답하지 않는다. 점토판은 그냥 기록할 뿐이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가르쳤다, 그들이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것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그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아누나키가 가져왔다는 지식 중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점토판에 기록되지 않은 것, 홍수에 씻겨 내려간 것, 시간 속에 잊혀진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아마도 점토판 더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층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기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도서관에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다시 질문할 때까지 그 지식은 어디에 담겨 있었는가? 신전의 창고에, 왕궁의 서구에, 서기관의 학교에 쌓여있던 기록들, 구워지거나 말려져서 5천 년을 견딘 기록들. 우리는 종종 고대인들을 과소평가한다. 그들이 원시적이었을 거라고, 단순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토판을 읽어보면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진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지식이 담겨 있다. 천문학부터 보자. 금성의 주기는 이미 말했다. 584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수메르인들은 금성이 아침에 뜰 때와 저녁에 뜰 때를 구분했다. 새벽별과 저녁별. 그들은 이 둘이 같은 천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그걸 깨닫기 수천 년 전에 목성의 움직임도 기록되어 있다. 황도대를 따라 이동하는 패턴, 역행운동, 행성이 한동안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건 지구와 다른 행성의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착시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그 패턴을 정확히 기록했다. 언제 역행이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되고 언제 다시 순행으로 돌아오는지. 토성도 마찬가지다. 가장 느린 행성, 황도대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9년이 걸린다. 한 세대. 이 주기를 기록하려면 한 사람의 생애로는 부족하다. 아버지가 관측을 시작하고 아들이 이어받고 손자가 완성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호로, 같은 목적으로. 수메르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세차운동. 이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다. 지구의 자전축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팽이처럼 천천히 흔들린다. 약 26, 0년에 한 바퀴. 이 때문에 북극성이 바뀐다. 수천 년 전에는 다른 별이 북극성이었다. 수천 년 후에는 또 다른 별이 북극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춘분점도 이동한다. 약 150년마다 황도대의 별자리가 하나씩 바뀐다. 일부 학자들은 수메르인들이 이 세차 운동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신화 속 숫자들, 특히 SAR라는 단위 3, 600년이 세차 운동의 일부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72년마다 춘분점이 1도 이동한다. 72 곱하기 50은 3600, 72 곱하기 360은 25, 920, 거의 26, 0에 가깝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 이걸 확실히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수메르인들의 천문학적 지식은 그들의 기술 수준에 비해 너무 발달해 있었다. 망원경도 없이 정밀한 측정 도구도 없이 그냥 맨눈으로 수천 년 동안 하늘을 관측한 결과 혹은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결과 수학으로 넘어가자 플림프턴 322, 기원전 1800년경의 점토판. 그런데 분석해보니 피타고라스 수였다.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 A어과다 비루바이르 C어과다를 만족하는 정수조합. 피타고라스보다 1, 200년 앞선 기록.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목록이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무작위로 나열된 게 아니다. 특정한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 각도에 따라 45도에 가까운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점점 뾰족한 삼각형으로. 이건 그냥 몇 개의 예시를 적어 놓은 게 아니다. 이건 교과서다. 학습 자료다. 누군가 이걸 가르치고 있었다는 뜻이다. 제곱근 계산도 있다. 2의 제곱근 약 1.41421356. 무한히 계속되는 무리수. 수메르인들은 이걸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다. 60진법으로. 어떻게? 반복 계산법을 사용했다. 추정값을 세우고 그걸 이용해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다시 그 값으로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알고리즘이다. 현대 컴퓨터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의 알고리즘. 2차 방정식도 풀었다. AX 바 차 플러스 BX 플러스 0 형태의 방정식. 물론 그들은 이런 기호를 쓰지 않았다. 그들은 문장으로 썼다. 길이와 너비를 더하면 이만큼이고 넓이는 이만큼이다. 길이와 너비는 각각 얼마인가? 그러나 풀이 방법은 현대의 공식과 같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제곱근을 구하고 답을 도출한다. 공학으로 넘어가자. 관계 시스템의 설계. 수로의 경사도. 물이 흘러야 하지만 너무 빨리 흐르면 수로가 깎인다. 너무 느리게 흐르면 물이 고이고 썩는다. 정확한 균형이 필요하다. 수메르인들은
그 균형을 숫자로 알고 있었다. 거리 대비 낙차의 비율, 수로의 너비와 깊이, 분기점에서의 수압 분배, 금속공학도 마찬가지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비율이 중요하다. 주석이 너무 적으면 무르다. 너무 많으면 부서지기 쉽다. 약 10%가 최적이다. 수메르인들은 이 비율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합금들도 금과 은의 합금, 구리와 비소의 합금, 각각의 용도와 특성, 유리 제조법도 있다. 도자기 유약 기술도 있다. 향수와 약품 제조법도 있다. 맥주 양조법도 있다. 이 모든 게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다. 레시피처럼, 매뉴얼처럼. 이것을 이만큼, 저것을 저만큼, 이 온도에서 이 시간 동안 의학 기록도 있다. 증상의 목록, 진단 방법, 치료법, 약초의 이름과 용도, 외과적 시술의 설명. 물론 현대의학과 비교하면 원시적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 정도의 체계적 의학 지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그리고 일부 치료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특정 약초의 항균 효과, 상처, 세척의 중요성,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식,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이 점토판에 담겨 있다. 왜 점토판인가?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피지가 아니라? 점토는 무겁고 부피가 크고 운반하기 어렵다. 그런데 점토는 불에 타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수천 년이 지나도 남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점토판 도서관들이 가장 잘 보존된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다. 불이 나면 점토판이 구워진다. 더 단단해진다. 종이책은 불에 타서 사라지지만 점토판은 불에 의해 영구 보존된다. 마치 수메르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은 가장 파괴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홍수가 와도, 다음 화재가 나도, 다음 문명이 발굴할 때까지 현대 문명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하드디스크, 서버, 클라우드. 전기가 끊기면, 자기장이 변하면, 인터넷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기록은 사라진다. 수십 년이면 복구 불가능해진다. 수백 년이면 해독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5천 년 후의 문명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플라스틱 쓰레기와 핵폐기물 말고 수메르인들은 더 현명했다. 그들은 지식을 가장 단단한 것에 새겼다. 흙을, 구운 흙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기록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이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 모든 게 점토판에 남아 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 어두운 서구, 선반에 빼곡히 쌓인 점토판들, 먼지 냄새, 건조한 공기,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은 기록들, 그러나 여전히 거기 있는, 기다리고 있는, 빛이 다시 비출 때까지, 손이 다시 만질 때까지, 눈이 다시 읽을 때까지. 지식은 흘러가는 게 아니다. 지식은 저장될 장소를 선택한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가장 오래 남는 장소를 선택했다. 점토.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 사이에 기억을 품고 있는 것. 영원히.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을 담은 그릇이 있다. 점토판보다 더 근본적인 그릇. 언어다. 수메르어. 이 언어는 미스터리다. 언어학자들은 세계의 모든 언어를 분류한다. 어족으로. 인도 유럽어족, 세머족, 중국 티베트어족, 우랄어족, 알타이어족. 각 언어는 어딘가에 속한다. 뿌리가 있다. 조상 언어가 있다. 친척 언어가 있다. 영어는 독일어와 사촌이고 라틴어와는 먼 친척이다. 아랍어는 히브리어와 가깝고 에티오피아어와도 연결된다. 모든 언어는 가족이 있다. 수메르어는 없다. 가족이 없다. 친척이 없다. 조상도 후손도 사촌도 없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언어를 고리버라고 부른다. 그러나 수메르어의 고립은 다른 고리버들과도 다르다. 바스크어는 고리버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변화의 흔적이 있다. 방언이 있다. 수메르어는 그런 것도 없다. 그냥 갑자기 나타났다. 완성된 형태로. 마치 어디선가 통째로 옮겨온 것처럼. 원시 수메르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더 단순한 초기 형태가 없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수메르어 기록도 이미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동사 활용, 명사 격변화, 접두사와 전미사의 정교한 조합. 이건 수천 년에 걸쳐 발달해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수메르어는 처음부터 그랬다. 문자 체계도 마찬가지다. 쐐기 문자. 갈대펜으로 젖은 점토에 눌러서 만드는 쐐기 모양의 기호. 초기 형태는 그림 문자였다. 소의 머리 모양, 보리 이상 모양, 물결 모양.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추상화되었다. 불과 몇 세기 만에 그림은 사라지고 순수한 기호만 남았다. 쐐기들의 조합, 수백 개의 기호, 각각이 단어를 나타내거나 음절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한정하는 결정사 역할을 한다. 이 복잡한 체계를 배우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서기관학교, 에두바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수년 동안 기호를 외우고 점토판을 베끼고 시험을 봤다. 졸업하면 신전이나 왕궁에서 일했다. 기록을 관리하고 서신을 작성하고 계약서를 쓰고 문자를 아는 사람은 소수였다. 엘리트였다. 권력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수메르어가 일상어로 사라진 뒤에도 문자는 계속 사용되었다. 아카드어가 메소포타미아의 공용어가 된 후에도,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아시리아 시대에도 수메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지만 신성한 언어로 남았다. 종교 의식에서, 마법 주문에서, 학문적 텍스트에서, 마치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그랬던 것처럼 일상에서는 쓰지 않지만 권위 있는 맥락에서는 여전히 사용되는 언어. 왜? 왜 수메르어는 그런 지위를 얻었는가? 단순히 오래되어서는 아니다. 수메르인들 자신이 그 언어를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메르어가 신들의 언어라고 믿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기록했다. 신들이 이 언어로 말했다고. 우주의 질서가 이 언어로 표현된다고. 이 언어로 이름을 부르면 사물의 본질에 닿을 수 있다고. 에메기르, 왕자들의 혀라고 번역되는 수메르어의 표준 방언. 그리고 에메살, 가는 혀 혹은 여성의 혀, 여신들과 여사제들이 사용했다고 기록된 방언. 두 가지 언어 형태가 공존했다. 성별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를 사용했다. 이건 매우 정교한 언어 체계다. 사회적 구조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다. 혹은 언어가 사회적 구조를 규정한 것이다. 수메르어의 문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들과 매우 다르다. 교차거다. 단어의 뿌리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붙여서 의미를 확장한다. 하나의 동사에 10개 이상의 접사가 붙을 수 있다. 주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시제, 상, 서법, 전부 하나의 단어 안에 표현된다. 이건 매우 효율적인 체계다. 적은 수의 단어로 복잡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기는 극도로 어렵다. 그리고 수메르어는 성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음절이 높낮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음이어가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특정 기호들이 높은, 낮은 같은 의미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수메르어의 기원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드라비다어족과 비교했다. 인도 남부의 언어들, 문법적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연결고리는 없다. 우라로족과도 비교했다. 헝가리어, 핀란드어와의 연관성, 역시 논쟁적이다. 코카서스 언어들과도 비교했다. 조지아어, 체체너, 역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수메르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수메르인들 자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록에는 우리는 이 언어를 발명했다라는 말이 없다. 대신 신들이 가르쳐 주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예전부터 사용해왔다. 라는 표현이 있다. 이 언어는 주어진 것이었다. 창조된 게 아니라
전수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전수했는가? 그 예전은 언제였는가? 여기서 바벨탑 이야기가 떠오른다. 성경의 기록, 원래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함께 탑을 쌓기 시작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신은 그들의 오만함을 보고 언어를 혼란스럽게 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탑 건설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빌론이다. 바벨은 바빌론의 히브리어 이름이다. 그리고 바빌론에는 실제로 거대한 탑이 있었다. 에테멘안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7층 높이의 지구라트, 마르둑 신을 위한 신전. 히브리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 탑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전승에 통합시켰다. 언어의 분열, 인류의 분산. 그런데 수메르 기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엠메르카르와 아라타의 군주라는 서사시.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옛날에는 모든 땅이 하나의 언어로 말했다. 그리고 엔키가 언어를 바꿨다고. 왜? 정확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결과는 같다. 하나였던 언어가 여럿이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때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홍수 이전에 혹은 홍수 직후에.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 언어가 분열되었다. 수메르어는 그 원래 언어의 한 갈래일까? 아니면 원래 언어 그 자체일까? 물론 이건 신화적 해석이다. 언어학적으로 인류가 한때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언어는 항상 다양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갈 때부터 이미 여러 언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화는 종종 상징적 진실을 담고 있다. 언어의 분열 이야기는 어쩌면 문명의 붕괴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다. 한때 통합되어 있던 문화권이 분열되었다는 기억,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기억, 공유하던 지식이 흩어졌다는 기억. 수메르어와 수학, 음악, 천문학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들을 별개로 보지 않았다. 모두 같은 체계의 일부였다. 숫자는 언어의 일부였다. 음악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했다. 별들의 움직임은 신들의 언어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고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건 매우 정교한 세계관이다. 현대 물리학도 비슷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 수학이 우주의 언어라는 생각, 자연의 법칙이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수메르인들은 그걸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느꼈을까? 혹은 누군가에게 배웠을까? 당신이 잠들 때 언어의 파동이 스며든다. 발음의 진동, 의미의 울림.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이 소리를 냈다. 점토판에 새기기 전에 먼저 입으로 말했다.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 진동은 사라졌지만 기호는 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호를 보면서 소리를 추측한다. 완벽하지 않게, 불확실하게. 그러나 어떻게든 연결되면서 수메르어로 기억은 무엇일까? 남탈, 운명을 결정하는 것. 기억과 운명이 같은 뿌리다. 기억하는 것이 운명을 결정한다. 잊어버리면 운명도 사라진다. 수메르인들은 그래서 기록했을 것이다. 운명을 붙잡기 위해, 기억을 영원히 만들기 위해, 점토에 새겨서, 불에 구워서, 5천 년을 견디게 해서 우리는 어떤 언어로 기억하는가? 모국어로? 아니면 더 오래된 무언가로? 꿈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언어를 듣는다.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언어, 혹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의미 있게 느껴지는 소리들.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일지도 모른다. 언어 이전의 언어, 분열 이전의 언어, 하나였던 시절의 메아리. 수메르어는 그 메아리 중 하나다. 가장 오래된 메아리 중 하나. 그리고 그 메아리는 아직 점토판 속에서 울리고 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누군가 다시 들을 때까지, 누군가 다시 이해할 때까지, 누군가 다시 기억할 때까지 그 언어가 새겨진 곳이 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구조물, 지구라트.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이건 사다리였다. 땅에서 하늘로, 인간에서 신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어지는 통로.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에라고 불렀다. 집. 그러나 보통의 집이 아니다. 신들의 집,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집. 우르의 지구라트를 상상해보라.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산, 인공적인 산, 3층 구조. 각 층은 이전 층보다 작고 높다. 계단이 층층이 이어진다. 가파른 각도. 오르는 사람의 숨이 가빠진다. 태양이 내리쪼인다. 벽돌은 뜨겁다.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것 같다. 그러나 사제들은 매일 올랐다. 새벽에, 정오에, 일몰에, 신을 만나기 위해, 혹은 신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 위해. 맨 위층에는 작은 신전이 있었다. 방 하나, 침상이 하나, 제단이 하나. 사제들은 그곳을 준비했다. 깨끗이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놓고, 신을 위한 음식, 신을 위한 침대, 신을 위한 공간, 그리고 기다렸다. 신이 올 때까지, 혹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신은 왔을까? 기록은 애매하다. 때로는 신이 꿈에 나타났다고 쓰여 있다. 때로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때로는 신의 존재를 느꼈다고. 직접적인 묘사는 드물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구라트는 신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었다. 신이 땅으로 내려올 때 머물 곳, 하늘과 땅의 접점,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 바빌론의 에테메난키는 더 웅장했다. 7층 구조, 각 층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맨 아래층은 검은색, 역청, 그 위는 흰색, 석고, 그 위는 붉은색, 구운 벽돌, 그 위는 푸른색, 청금석을 섞은 유약, 그 위는 은색, 그 위는 금색, 맨 꼭대기는 하늘색, 유리 타일로 덮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색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행성들이다. 하늘의 일곱 천체,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각 층은 하나의 천체에 대응했다. 각 색은 그 천체의 색이었다. 지구라트는 단순한 신전이 아니었다. 이건 우주의 모형이었다. 축소된 우주, 걸어서 오를 수 있는 하늘. 사제들이 계단을 오를 때 그들은 우주를 여행하고 있었다. 한 층씩 오를 때마다 한 천구씩 통과하는 것이었다. 달의 영역을 지나고, 수성의 영역을 지나고, 금성의 영역을 지나고, 마침내 맨 꼭대기에 도달하면 거기는 별들의 영역이었다. 신들이 사는 곳, 영원한 곳, 시간이 멈춘 곳. 그들은 무엇을 들고 올라갔을까? 향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 노래, 수메르어로 부르는 찬송, 재물, 빵, 맥주, 대추야자, 때로는 양,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간절한 기도. 신이여, 내려오소서. 우리를 잊지 마소서. 예전처럼, 처음처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걸었던 그때처럼. 지구라트의 계단은 양방향이었다. 인간이 올라가는 길이자 신이 내려오는 길. 사다리.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내리던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 우주의 중심. 모든 길이 여기서 시작되고 모든 길이 여기로 돌아온다. 그런데 신은 점점 내려오지 않았다. 세대가 지날수록 신의 방문은 드물어졌다. 꿈도 흐릿해졌다. 목소리도 희미해졌다. 존재감도 약해졌다. 왜?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이 더러워져서? 아니면 신들이 떠나기로 결정해서? 혹은 단순히 연결이 끊어져서? 바벨탑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얻는다. 보통은 오만의 이야기로 익힌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 했고 신이 그걸 막았다는. 그러나 수메르의 맥락에서 보면 다르다. 인간은 신에게 닿으려 한 게 아니라 신을 위한 길을 만들려 했다. 신이 내려올 수 있도록, 신과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탑이 무너진 것은 벌이 아니라 비극이었다. 연결이 끊어진 것, 소통이 불가능해진 것, 언어가 분열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해할 수 없게, 신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성한 언어가 잊혀진 것, 하늘의 문법이 사라진 것. 지구라트는 그 후에도 계속 세워졌다. 더 높이, 더 웅장하게, 더 정교하게. 그러나 이건 어쩌면 절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신이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더 높이 쌓는 것. 신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까 더 크게 부르는 것. 그러나 높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끊어져 있었다. 밤에 지구라트는 고요했다. 계단은 텅 비어 있었다. 맨 위층의 작은 신전도 텅 비어 있었다. 침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음식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먹지 않았다. 아무도 자지 않았다. 그냥 달빛만 비추었다. 바람만 불었다. 침묵만 있었다. 사제들은 계속 올라갔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전통, 의무, 희망, 어쩌면 언젠가 어느 날 신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예전처럼, 홍수 이전처럼, 왕권이 하늘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처럼 지구라트는 기억의 탑이었다. 물리적 형태를 가진 기억, 한때 신과 인간이 함께 걸었다는 기억, 한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기억, 한때 대화가 가능했다는 기억. 그 기억을 붙잡기 위해 돌을 쌓고 벽돌을 굽고 계단을 놓았다. 높이, 높이, 하늘까지. 그러나 높이는 거리를 의미하기도 했다.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인간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개미처럼 보였다. 도시는 모형처럼 보였다. 모든 게 멀고 작고 하찮아 보였다. 신들도 이렇게 느꼈을까? 너무 높은 곳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을까? 어쩌면 그래서 신들이 내려오지 않게 된 건지도 모른다.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인간과 신 사이에 너무 많은 계단이 생겨서, 처음에는 연결하려고 만든 구조물이 결국은 거리를 만들어냈다. 역설. 사다리가 길수록 간격도 커진다. 수메르인들은 이 역설을 알았을까? 그들의 후기 기록에는 일종의 체념이 느껴진다. 신들은 멀리 있다. 신들의 뜻은 알 수 없다. 우리는 기다릴 뿐이다. 초기의 친밀함은 사라졌다. 홍수 이전의 신과 인간이 함께 식사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믿기 어려운, 너무 오래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지구라트의 이미지가 스며든다.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계단 식산. 아무도 오르지 않는 계단.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꼭대기. 달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운 거대한 형체. 기다림의 구조물. 부재의 기념물. 잃어버린 연결의 흔적. 신은 내려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부를 줄 몰랐는가? 언어가 바뀌어서, 의식이 잊혀져서, 아니면 단순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홍수 이후의 세계는 홍수 이전의 세계와 달랐다. 규칙이 바뀌었다. 시간이 바뀌었다. 거리가 생겼다. 그리고 그 거리를 메우려는 모든 시도는 역설적으로 거리를 더 분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지구라트는 남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는 남아있다. 무너지고 침식되고 모래에 반쯤 묻혔지만 여전히 거기 있다.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아무도 오르지 않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영원한 대기 속에서,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질문이 남는다. 대홍수 이전의 세계는 정말 존재했는가? 수메르인들이 복원하려 했던 그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위성 사진을 보라. 현대의 눈으로 본 메소포타미아. 사막의 모래 아래 희미한 윤곽들이 보인다. 직선, 원, 격자, 자연이 만들지 않는 패턴들, 묻혀있는 도시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신전들, 아직 익히지 않은 점토판들, 층층이 쌓인 과거. 각 층은 하나의 문명이고 각 문명은 이전 문명의 잔해 위에 세워졌다. 수메르인들 스스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기억하는가? 검은 머리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발명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복원자라고 불렀다. 예전처럼,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옛 방식대로 이 표현들이 그들의 기록 전체에 퍼져 있다. 마치
주문처럼, 마치 상실된 무언가를 다시 불러내려는 시도처럼. 그들이 물려받았다고 말한 것들의 목록을 보자. 60진법, 도시 설계의 원리, 금속 합금의 비율, 천문 관측 데이터, 수학적 알고리즘, 의학적 지식, 관계공학, 문자 체계, 법률 시스템, 종교, 의식. 이 모든 것을 한 문명이 처음부터 발명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 너무 완성되어 있다. 너무 체계적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물려받은 건 누구에게서인가? 아누나키, 신들, 홍수 이전의 왕들? 어쩌면 그냥 더 오래된 사람들,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 기록이 물에 씻겨 내려간 사람들. 그러나 지식은 살아남았다. 배에 실려서 구전으로. 점토판에 부분적으로 보존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침수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인도 서해안의 드와르카, 전설 속 크리슈나의 도시, 수십 미터 바닷속에 잠긴 돌 구조물들, 일본 근처 요나구니의 해저 구조물, 계단처럼 깎인 암석, 자연 형성인지 인공물인지 논쟁 중이다. 지중해 곳곳의 침수 도시들, 이집트 앞바다의 헤라클레이온, 동지중해의 여러 항구 도시들, 모두 물 아래에 있다. 왜 물 아래에 있는가? 해수면이 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원전 10, 0년에서 8, 0년 사이 얼음이 녹았다. 바다가 차올랐다. 120m나 해안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사람들이 살던 곳 해안가 비옥한 저지대는 모두 물에 잠겼다. 페르시아만은 훨씬 작았다. 지금은 바다인 곳이 당시에는 강 유역이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넓은 계곡, 비옥한 땅, 정착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차올랐다. 천천히, 수백 년에 걸쳐. 그러나 인간의 생애에서는 빠르게. 할아버지 때의 해안선과 손자 때의 해안선이 달랐다. 마을들이 버려졌다. 기억만 남았다. 한때 저 아래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 있었다는 기억. 이게 홍수 전설의 기원일 수 있다. 전 지구적 대홍수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범람. 각 지역의 생존자들이 그 기억을 전승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남았다. 물이 왔다. 많은 것이 사라졌다. 소수만 살아남았다.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 수메르는 그 다시 시작의 기록이다. 그들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었다. 물러난 물이 남긴 땅에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기억했다. 혹은 기억하려 했다. 이전이 어땠는지를. 왕권이 하늘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가 어땠는지를. 신과 인간이 함께 걸었던 시절이 어땠는지를. 그 기억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5천 년이 지난 우리가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시작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속의 일부라고 믿었다. 더 긴 이야기의 한 장.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잊지 않는 것이었다. 기록하는 것이었다. 고대 거석 구조물들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마추픽추, 영국의 스톤헨지, 레바논의 바알베크. 이 구조물들은 시작처럼 보이지 않는다. 초기 실험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마지막처럼 보인다. 마지막 노력, 마지막 기념물,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여기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었다. 기억하라. 어쩌면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은 더 오래된 문명의 마지막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복원하려 했던 것처럼 수메르도, 이집트도, 인더스도 복원 운동이었을지도 모른다. 대재난 후의 재건, 기억에 기반한 재건. 문명은 진보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익숙하다. 원시에서 현대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선형적 진보. 그러나 역사는 항상 선형적이지 않다. 문명은 일어서고 번영하고 무너진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일어선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높이로는 아니다. 무언가는 잃어버린다.
무언가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다음 문명은 이전 문명의 잔해 위에서 추측한다. 재구성한다. 해석한다. 때로는 틀리게. 수메르의 점토판들은 그 추측과 재구성의 기록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이 예전 방식이었다.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고 전해진다. 옛 글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려 했다. 복원하려 했다. 연결을 유지하려 했다. 우리 현대 문명은 어떤가? 우리는 진보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 과학, 의학, 모든 면에서 역사상 가장 발전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취약한가? 전력망이 무너지면, 인터넷이 사라지면,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면 단 몇 세대 만에 우리는 이전 세대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이폰을 만드는 법, 항생제를 합성하는 법, 심지어 책을 인쇄하는 법. 다음 홍수는 물이 아닐 수도 있다. 기후 변화일 수도 있다. 핵 겨울일 수도 있다. 태양 폭발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문명의 자체 붕괴일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해져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 어떤 형태든 다음 홍수는 올 것이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영원한 문명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그리고 우리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도시를 발굴할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플라스틱 층을 보고 콘크리트 잔해를 보고 우리의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하지만 읽을 수 없을 때 그들도 우리를 신화로 만들까? 한때 하늘을 날았던 사람들, 번개를 다루던 사람들, 세계 반대편과 즉시 대화하던 사람들, 그들은 믿을까? 아니면 과장이라고 신화라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치부할까? 수메르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점토판에 기억하라. 우리도 이전 세계의 기억을 복원하려 했다. 완벽하게는 아니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했다. 기록했다. 보존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읽고 있지 않은가? 밤이 깊어간다. 당신의 의식이 가라앉는다. 수면의 경계. 그 경계에서 모든 시대가 하나가 된다. 홍수 이전과 이후, 고대와 현대, 잊혀진 것과 기억되는 것, 모두 하나의 흐름, 시간의 강, 그리고 그 강 위에 떠 있는 것들, 점토판, 돌, 뼈, 잔해, 기억의 파편들, 사막의 바람이 다시 분다. 모래는 움직인다. 덮고 또 드러낸다. 숨기고 또 보여준다. 어느 날 어떤 발굴자가 또 다른 점토판을 찾을 것이다. 먼지를 털어낼 것이다. 쐐기 문자를 읽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속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연속의 일부다. 미래의 인류가 우리의 폐허를 해독할 때 그들도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들은 누구였나? 무엇을 알았나? 무엇을 믿었나? 왜 사라졌나? 그리고 그들도 추측할 것이다. 재구성할 것이다. 해석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순환은 계속된다. 일어섬과 붕괴, 기억과 망각, 복원과 상실. 이것이 인류의 패턴이다. 영원한 진보가 아니라 영원한 순환.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그러나 항상 앞으로, 항상 계속.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단단한 것에 기록했다. 점토에, 돌에, 영혼을 의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5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읽는다. 이해하려 한다. 연결되려 한다. 그리고 사막의 바람이 다시 불 때 점토파는 속삭일 것이다. 미래의 누군가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고고학자에게. 이것은 이전의 세계를 복원하려 했던 자들의 기록이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순환은 계속된다. 기억은 살아남는다. 이것이 인류의 방식이다. 당신이 완전히 잠들기 전 마지막 이미지가 스쳐간다. 수메르 서기관. 점토판 앞에 앉아 있다. 갈대펜을 든다. 쐐기를 누른다. 한 글자, 두 글자.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가 새기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시간 캡슐이다. 미래로 보내는 편지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 우리는 기억했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하길. 그리고 바람이 분다. 모래가 흩날린다. 점토파는 묻힌다. 수천 년을 기다린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빛을 본다. 다시 익힌다. 다시 이해된다. 완벽하지는 않게. 그러나 충분하게. 연결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수메르와 연결되는 것. 5천 년의 간격을 넘어서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읽는다. 그들의 도시를 걷는다.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한다. 완벽하지는 않다. 많은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러나 연결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메르인들이 홍수 이전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노력했다. 그 노력이 점토판에 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다. 이것이 기억의 힘이다. 이것이 기록의 힘이다. 죽음도 시간도 재난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힘. 당신이 잠든다. 깊이, 고요히. 그리고 꿈속에서 어쩌면 당신도 듣는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점토판이 속삭이는 소리를. 기억하라, 연결하라, 계속하라. 이것이 인류의 임무다. 홍수가 와도, 문명이 무너져도, 언어가 잊혀져도, 기억은 살아남는다. 항상, 영원히.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과거의 이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나요? 다음 홍수가 와도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점토파는 여전히 사막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을 때까지.